책 속 보물, 책 속 기적 채널의 밍디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아주 굿뉴스를 들었는데 제 채널에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네, 그 영상이 아주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절판이라 가지고 중고도 너무 사악한 가격이었잖아요. 그 책이 다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어느 분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착한 가격으로 새 책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책이 있어서 구입하지 않겠지만 그 책을 원하셨던 여러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금 특이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하야 운을 읽는 변호사. 운을 읽는 변호사라? 변호사랑 운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지? 좀 특이하죠? 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길이 가고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변호사분이 50년 가까이 실제로 변호사로 민 형사상의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일본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총 1만 명이 넘는 의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을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내신 겁니다. 사람이 한 직종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그 바닥의 섭리가 환히 눈에 보이잖아요. 이 법의 제도 아래서 왜 저 사람은 운이 좋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운이 나쁘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듯이 눈에 이렇게 훤히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 표지에서 골자로 내세우는 말이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운칠기삼.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스펙이 좋고 뭐 어떤 능력이 좋고 뭐가 다 좋다고 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운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 책을 한 권 딱 읽고 나니까 이 법의 제도 안에서 그래도 좀 더 운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생각, 말, 행동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명의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결과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희한, 얄궂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감사하게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이 정말 고맙죠. 일단은 이분이 서문에 썼던 글이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저는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았습니다. 담당한 민사와 형사 사건을 전부 합치면 의뢰인의 수는 1만 명 이상이 되겠지요. 형사 사건도 그렇지만 민사 사건에서도 법률 사건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인생의 중대사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생의 공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곰곰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구나 하고 말이지요.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운이 나쁜 사람은 몇 번이나 똑같은 공경에 빠집니다. 제 사무소에 오는 공경에 처한 의뢰인들은 주로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같은 상황에 처해 다시 상담하러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지만 역시 운이 나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사업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무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명이라는 방대한 수의 의뢰인을 지켜보면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간단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은 신비롭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진정한 이치를 깨우칠 순 없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면 행복한 인생과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행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운의 신기한 부분이나 운이 좋고 나빴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를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 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지요.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 운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마음 깊이 느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초등학생 둘째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날 낮에 집에서 둘째가 친구와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며 놀았던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휘두른 골프채의 끝이 둘째 아들의 눈에 맞아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눈꺼풀이 다친 정도예요.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거나 같이 놀던 아이가 조금만 더 골프채를 길게 잡았다면 실명했을 겁니다. 그보다 더 가까웠으면 두개골이 골절됐을 수도 있고요. 그랬으면 생명이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들이 실명이나 사망을 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식은땀이 안 날 사람이 없겠죠. 정말 운이 좋았어. 하늘이 도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운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사건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이 간발의 차이로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강력하게 운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건강한 것은 운 덕분입니다. 평소에는 눈치채기 어렵겠지만 운의 신비함 중에 하나이니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너무 몰아붙이면 악운을 부르게 된다. 도덕적 과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과실이라는 거는 범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죄에 해당하는 행동, 딱히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저거는 문제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는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도덕적 과실이 운을 달아나게 한다는 원칙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이 도덕적 과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속죄하지 않으면 행운을 손에 쥘 수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고백을 해주시는데 이 저자분이 사람을 3명이나 죽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종류의 살인은 아닌데 이제 이분의 어떤 간접적인 어떤 정신적인 개입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희생자는 이분이 막 변호사가 됐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대요. 그래서 채무자를 찾아가서 약속 기한이 지났으니까 바로 채권을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절박한 듯이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정을 의뢰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완고하게 절대로 봐줄 수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무자한테 도로 찾아가서 또 엄격하게 막 닥달을 한 거죠. 전화나 서면으로 약속 위반을 질책하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라고 반복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 전화 연락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 채무자가 자살을 했답니다. 그리고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니시나카 변호사에게 유해를 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저는 의뢰자가 완고하면 대리인인 저도 완고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런 비극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궁하지만 않았다면 그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만큼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나의 일 처리 방식이 나빴기 때문에 채무자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미숙한 나머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은 것이지요.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는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한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으로 굴면 안 돼.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야.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는 마. 젊은 시절에 제가 저지른 죄를 이제 막 법조인이 된 젊은 변호사들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제가 변호사가 된 후 수년이 지나 와지마의 와키치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막 독립했을 때 생겼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70대 노인 남성을 증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가능한 많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의뢰자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을 때 만약 거기에 모순이 있다면 그 증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철저하게 추궁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당시 그 70대 노인이 하는 말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재판과 똑같이 발언의 모순점을 엄격하게 추궁했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모순을 지적받고 사실 여부를 추궁당하던 증인은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대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아붙일 작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노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로부터 이틀 뒤 그 70대 증인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망연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이 죽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도덕적 과실이에요. 직접 내가 죽이거나 내가 의도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내가 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자살을 한다거나 죽는다거나 이런 직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때 도덕적으로 욕을 먹거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죄가 많은 직업이구나. 재판에서 이겨도 운은 나빠질 수 있다. 재판은 다툼입니다. 설령 다툼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원한을 사게 됩니다. 원한을 사면 그 사람에게 끌려 내려갑니다. 끌려 내려간다는 것은 운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나중에 상대방이 나를 방해하는 일은 신기하게도 자주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건재하셨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타인의 원한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당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남의 원한을 샀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거기서도 너를 항상 지켜볼 거야.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거지. 그러다 네가 뭔가 실수를 하나 저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 세상에서 찾아와서 네 다리에 달라붙을 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 이렇게 원한을 사면 그 사람이 너를 끌어내리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남의 원한을 사면 안 돼.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 이야기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재판을 피하려는 것은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원한을 사면 운이 달아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뛰어난 능력이나 아름다운 외모보다 운이 좋고 나쁨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성질은 바로 인간성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에서 차기 사장을 맡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적도 능력의 유무도 아닌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지위도 필요하지요. 뛰어난 외모 역시 사람을 사귈 때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돈도 능력도 외모도 결국은 살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행운도 인간성 여하로 결정됩니다. 운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00명 넘는 의뢰인의 불행과 행복을 지켜본 저의 결론입니다. 운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성이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인간성이 좋아야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성들 다 좋으시잖아요. 제 댓글 보면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얼마나 드넓고 그릇이 큰지가 다 보입니다. 6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6가지 마음만으로? 도대체 그게 뭘까?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인덕을 쌓을 수 있다.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인덕을 쌓을 수 있다. 이분이 예전에 사무소에서 인덕을 쌓는데 중요한 인사말을 정리해 놓은 6개의 마음, 6개의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벽에 붙여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의뢰자들이 전부 다,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너무 좋다. 복사 한 장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막 다들 묻는데요. 이 6개의 마음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1. 안녕하세요 라는 밝은 마음. 2. 네 라는 솔직한 마음. 3. 죄송합니다 라는 반성의 마음. 4.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 5.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 6.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덕분입니다. 덕분이죠 라는 겸손한 마음. 좀 그렇죠? 뻔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원래 진리는 아주 뻔한 곳에, 쉬운 곳에 있다는 거. 이런 걸 누가 몰라.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되게 비밀스럽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 머리를 땡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너무 저는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저도 A4 용지에 적어서 집에 딱 붙여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살 빼려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하면 빠지죠. 그리고 몸 좋게 만들려면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운동하고 매일 하면은 엄청난 초콜릿 복근과 애플 힙을 가진다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그거 다 남 주는 거 아니고 다 내 건데 안 하잖아요. 게으름 피우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잘 됩니까? 여러분들 효자 효녀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화 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정보 습득해가지고 배웠던 이 모든 그 전문 지식들, 전문 관련 그 공부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지식이라는 거는 아는 거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막상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이때까지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 높은 지식 수준의 정보들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매개체가 딱 개입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이 감정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의 뇌를 하얗게 백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란 이렇게 있어도 써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내 시야에 보이는 곳에 우리의 신념이나 내가 따라가야 할 철학적인 이런 글귀들을 항상 보이는 곳에 적고 읊조리고 음미하고 이렇게 명상, 독서하듯이 이렇게 음미해줘야 우리의 뇌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구나 하면서 그럴 때마다 뇌가 이렇게 다시금 각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나 노트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집안 어디 벽이나 어디든 간에 이렇게 내가 따라가야 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 신의 암시 같은, 신의 계시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적어두시고 스스로 계속 자각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워낙에 이렇게 활자 중독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독서도 좋아하는데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릴 적부터 그림도 워낙 소질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거나 뭐 이렇게 잘라 붙이거나 글 쓰고 이런 것들을 워낙에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각종 노트들, 각종 스케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이미 뭐 자신만의 어떤 드림노트, 시크릿 노트 같은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 눈이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뇌를 가장 활성화시켜 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책에서 배운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6가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이 키워드들을 각인하시면서 삶의 지향점으로 삼으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자신한테 필요한 내용이 좋았고 유익했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